이 천하의 도둑년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님, 제발. 조선 제23대 왕 순조 15년의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팔도를 휩쓸어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찢었지요. 이웃 고을에서는 굶주림에 자식을 팔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으나 이곳 산골 마을의 최참판댁만큼은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로 채워진 대궐 같은 집터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나들었고 곳간마다 가득 찬 쌀가마니는 썩어나갈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재배만 불리던 이 비정한 만석군 집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기이하고도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대들보인 외아들 윤보가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박씨 부인은 매일 밤 아들의 방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과 무당을 불러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초라한 행색의 노승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댁의 귀한 아들을 살릴 방법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소. 제발 방법만 알려주오. 노승은 혀를 차며 기이한 비방을 내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천대받는 여인을 찾아 며느리로 들이십시오. 그 여인의 애군이 도령의 병을 대신하고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자 천지개벽할 대반전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굴에 흉측한 공보가 가득했던 여인 순이. 그녀가 시집온 날부터 집안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공보 며느리는 가문을 살린 복덩이였을까요? 아니면 파멸로 이끈 악기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노승의 말 한마디에 순이는 최참판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꽃가마는커녕 제 발로 대문을 걸어 들어온 초라한 혼례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이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침을 뱉으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저렇게까지 흉측하게 생겼을 줄이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면상을 보니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순이의 얼굴은 어릴 적 앓은 마마로 공보 자국이 깊었으나 눈매만큼은 사슴처럼 선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그 선함조차 비웃으며 순이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라 액바지 인형이다.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숨죽이고 죽은 듯이 지내거라. 그날부터 순이에게는 가혹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얼음물을 맨손으로 깨뜨려 빨래를 해야 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트고 갈라져 진물이 흘렀지만 박씨 부인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게으른 거사, 물이 왜 이리 차냐? 그녀는 각 끓인 숭늉을 순이의 발등에 그대로 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 어머니.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순이를 향해 박씨 부인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디서 그 흉측한 목소리를 높이느냐? 내가 아파야 내 아들이 건강해지는 법이다. 그게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지. 순이는 뜨거운 발등보다 가슴이 더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남편 윤보 도령은 가끔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서슬에 차마 나서지는 못했으나 밤마다 몰래 순이의 문 밖에 약 상자를 두고 가곤 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이 너무 많구려. 그 한마디에 순이는 모든 고통을 참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이런 두 사람의 기류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감히 도둑고양이처럼 내 아들을 홀리려 해? 박씨 부인 눈의 광기에는 살벌한 계획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돌을 넘어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윤보의 기력이 조금씩 회복될수록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이제 내 아들의 병도 어느 정도 나았으니 저 흉측한 물건을 치워버려야겠다. 그녀는 순이가 차린 정갈한 나물 반찬에 흙 한 줌을 뿌리며 패악을 부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는 것이냐 아니면 돼지 먹이냐? 순이는 바닥에 흩어진 나물을 손으로 줍고 또 주우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정성껏 묻혀서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순이의 손등을 신발로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필요 없다. 내 손때 묻은 음식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구나. 박씨 부인은 드디어 순이를 영구히 쫓아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인 칠보 금가락지를 몰래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빨래하러 나간 사이 그녀의 초라한 방 구석, 낡은 이불 밑에 가락지를 숨겼습니다. 잠시 후 최참판댁의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가락지, 내 보물인 칠보 가락지가 없어졌다. 집안 하인들이 모두 마당으로 불려나왔고 박씨 부인은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이 안에는 도둑놈이 있다. 내 집안 식구 중 누군가 감히 내 물건을 훔쳤어.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 한편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시선이 독사처럼 번뜩이며 순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모두의 방을 뒤져라. 조그만 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찾아내란 말이다. 하인들이 각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순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님, 찾았습니다. 며느님 이불 밑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치켜든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금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는 결코 그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순이는 마당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순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도둑년아, 얼굴만 흉측한 줄 알았더니 손버릇까지 더럽구나. 우리 집안의 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재산을 축내려 해. 지켜보던 하인들도 박씨 부인의 기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몸을 일으킨 윤보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부인이 그럴 리 없습니다. 윤보의 간곡한 목소리에 박씨 부인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너는 전연의 요망한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게야.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어디서 감싸는 게냐? 박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전연의 보따리를 싸서 문 밖으로 던져라. 한 발자국이라도 이 집 땅을 밟는다면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버릴 테다. 순이는 속적삼 차림으로 하인들에게 끌려가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보는 어머니의 서슬에 막혀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순이는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차가운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거대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순이의 심장을 조각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순이의 신세를 한탄이라도 하듯 거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눈가루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발등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버선은 이미 젖어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순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에 곰보 자국 사이사이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살같이 찢어지는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옅은 핏자국이 남았지만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보라는 그 흔적마저 지워버리며 그녀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순이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최참판댁에 기와지붕 위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따뜻한 방 안에서 서방님은 지금 무얼 하실까? 어머니가 주신 미음을 드시며 나를 벌써 잊으셨을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어두운 산길로 향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굶주린 귀신처럼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휘잉 소리를 내며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처럼 환청이 되어 들려왔습니다. 도둑년 얼굴값 하는구나.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감히 이 추운 밤에 나섰느냐. 순이는 귀를 막으며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위장은 비틀리는 듯한 통증을 보내왔습니다. 쫓겨날 때 하인이 던져준 작은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먹다 남은 딱딱한 주먹밥 한 덩이와 다해진 저고리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전부인가. 순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주먹밥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은 이빨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밥을 품속에 넣고 체온으로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량한 모습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편 순이가 떠난 뒤 최참판댁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순이가 매일 아침 윤기가 나도록 닦아대던 마루 바닥은 어느새 거무죽죽한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마루를 어찌 닦았길래 이 모양이냐? 박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이 아무리 닦아내도 곰팡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닦으면 닦을수록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얼굴에 난 곰보 자국처럼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기분 탓이야. 내 눈이 침침해진 게야.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집안의 가축들이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은 밤새도록 구슬픈 소리로 울부짖었고 닭들은 서로의 깃털을 뽑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군 가문의 자랑이던 뒷마당 우물을 들여다본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막디 막던 우물물이 새까만 잉크를 풀어놓은 듯 탁하게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곳간의 쌀들이 모두 모래로 변했습니다. 하인이 헐떡이며 달려와 창고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미친 듯이 달려가 쌀가마니를 칼로 찢자 하얀 쌀알 대신 누런 모래와 자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다. 그녀는 쏟아지는 모래 더미 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순이가 있을 때는 돌덩이조차 쌀로 변하더니 순이가 나가자마자 금은 보화가 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서 안정을 취하던 아들 윤보의 비명소리가 안채를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들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윤보야, 내 아들아.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피비린내였습니다. 윤보의 고왔던 얼굴에는 원인 모를 붉은 반점이 마치 꽃이 피어나듯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반점의 모양은 놀랍게도 순이의 얼굴에 있던 공보 자국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윤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지만 아들의 피부는 닿기만 해도 허물처럼 벗겨져 내려갔습니다. 한편 추운 산속을 헤매던 순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쁜 숨을 내쉴 때마다 허연 김이 가슴을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그녀는 눈앞이 흐릿해지며 차가운 눈더미 위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서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살고자 하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낡은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순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순이의 흉측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고운 옷을 두고 이 험한 산길에서 죽음을 기다리느냐? 순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금가락지 누명, 그리고 사랑하는 서방님을 두고 쫓겨난 서러움까지 말입니다. 노인은 묵묵히 듣다가 옆에 놓여있던 낡고 먼지 쌓인 가죽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내 운명을 바꿀 유일한 물건이다. 하지만 저 보따리를 열면 너는 예전의 모습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저것을 받겠느냐? 순이는 망설임 없이 노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세상에서 버려진 몸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천대받느니 차라리 무엇이 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보따리를 순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절대로 산 아래 첫 번째 우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매듭을 풀지 말거라. 순이가 보따리를 받자마자 갑자기 사당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노인도 따뜻했던 화로도 사라지고 그녀는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그녀의 몸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신을 휘감던 추위가 씻은 듯이 사라졌고 해진 버선 속 발가락에 따스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품에 안은 보따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심장 박동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참판댁의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의 처절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윤보의 몸에 돋아난 검은 반점들은
이제 진물이 흐르는 상처로 변해 지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의원은 어디 갔느냐? 박 씨 부인은 미친 듯이 하인들을 다그쳤지만 고을의 의원들은 이미 모두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들은 이 병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노여움을 산 천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의 방을 나오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평생 곱게 가꾸어 왔던 자신의 하얀 얼굴 위로 기괴한 공보 자국이 하나둘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내 얼굴, 내 얼굴. 그녀는 손톱으로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긁어댔지만 상처가 난 자리마다 검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마치 순이가 받았던 수만 번의 멸시와 독설이 화살이 되어 박 씨 부인의 피부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재물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감들은 가위질을 한 것처럼 갈갈이 찢겼고 금괴들은 녹아내려 검은 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자신들의 짐을 챙겨 밤새 도망을 쳤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았어. 복덩이 며느리를 내쫓더니 집안 귀신이 노했어. 그 넓던 대저택에는 이제 병든 윤보와 미쳐가는 박 씨 부인 그리고 그들을 비웃는 까마귀 떼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뒤늦게 순이를 내쫓았던 날을 후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서 이 집을 살려다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순이는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고 최참판댁의 영광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노인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험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품 안의 보따리는 여전히 뜨거운 온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지요. 드디어 산기슭 끝자락에서 안개에 쌓인 작은 마을과 그 어귀에 놓인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곁에는 이끼 낀 석상이 하나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약속한 우물을 만났사옵니다. 그녀가 매듭을 풀자마자 보따리 안에서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금빛 섬광이 밤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깰 만큼 그 빛은 찬란하고도 거대했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황금도 보석도 아닌 영롱한 옥빛의 약수 한 병과 눈부시게 하얀 비단 옷이었습니다. 순이는 홀린 듯 약수를 꺼내 자신의 얼굴에 조금씩 뿌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공보 자국들이 마치 봄눈 녹듯 사라지며 매끄러운 피부로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했던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긴 옷가락지처럼 변했고 굽어있던 등은 대나무처럼 곱게 펴졌습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순이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내 평생의 한이 이렇게 씻겨나가는구나. 거울처럼 맑은 우물 속에는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경국지색의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이웃 고을의 큰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준 보따리 바닥에서 찾아낸 금화 몇잎으로 작은 국밥집의 구석 자리를 빌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노인이 준 약수를 한 방울씩 섞어 만든 음식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만큼 기이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 집 음식을 먹으면 묵은 병이 씻은 듯 낫는다더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고을의 상인들과 대감들이 순이의 앞에 줄을 섰습니다. 순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닦은 치밀한 살림 솜씨와 타고난 명석함으로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고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사들였고 2년이 지나자 한양까지 이름을 떨치는 거대 상단의 행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베일에 쌓인 옥가인이라 불렀지만 누구도 그녀가 예전에 그 공보 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수십 명의 호위 무사를 거느리며 팔도를 누비는 거상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처럼 박혀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약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게 준 눈물만큼 그들에게 진실을 돌려줄 시간이다. 순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고을을 향해 거대한 행렬을 준비시켰습니다. 순이의 행렬이 고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귀한 분은 누구시길래 저토록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오시는가? 하지만 순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귀신이 나온다며 아이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 흉가가 된 저택 하나, 바로 3년 전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최참판댁이었습니다. 대궐 같던 소슬대문은 내려앉아 썩어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습니다. 순이는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그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지독한 악취와 함께 낮은 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주게. 어둠침침한 방구석에 누더기를 걸친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종기가 가득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 남자는 바로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 윤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미친 듯이 허공을 향해 손질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백발의 노파가 보였습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기세등등한 박씨 부인은 이제 눈먼 거지가 되어 자신의 업보를 씹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3년 전 어머니께서 내쫓으신 그 도둑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고개를 힘겹게 돌렸습니다. 눈은 이미 멀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귀만은 짐승처럼 예민해져 있었지요. 누구냐? 누가 이 망해가는 집구석에 발을 들였느냐? 순이는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바닥에 끌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악취 가득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에 금가락지를 훔쳤다며 저를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기억 속에 그 고운 목소리였지만 지금 들리는 음성에는 서늘한 한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설마 내가 순이냐? 그럴 리가 없다. 순이는 이미 산속에서 굶어 죽었을 게야. 순이는 비단 손수건을 꺼내 방 안에 먼지 낀 의자를 닦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더군요. 어머니께서 주신 그 모진 시련이
오히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윤보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순이는 꿈속에서조차 본 적 없는 눈부신 선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정말 부인이요? 내 눈이 멀어 헛것을 보는 것이요? 윤보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이내 눈빛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제가 떠날 때 흐느끼시던 모습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런 꼴로 뵙게 될 줄은 몰랐군요. 박씨 부인은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순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복덩이였다. 내가 나가고 우리 집은 망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살려다오. 순이는 박씨 부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순이는 품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금가락지 하나를 꺼내 박씨 부인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그 칠보 가락지입니까? 박씨 부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그래, 이 가락지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구나.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 순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내쫓던 그날 밤 직접 제 이불 밑에 넣으셨던 것을요. 박씨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윤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더냐? 알고 말고요. 어머니의 방 앞에서 그 계획을 짜시는 말씀을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벽에 걸린 낡은 족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정말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지요. 순이는 목소리를 높여 방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상단에서 가져온 곡식들을 지금 당장 마당에 풀어라. 이 집안에 착취당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저 썩어가는 흉가의 기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뽑아버려라. 박씨 부인은 허공을 휘저으며 순이의 치맛자락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안 된다. 기둥을 뽑으면 나는 어디서 사느냐. 내 아들은 어찌하고. 순이는 고통에 신음하는 윤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미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를 가두는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서방님 또한 어머니를 모시며 이 폐허의 잔해 위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사십시오.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데려온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과 함께 먼지 날리는 폐가를 나섰습니다. 최참판댁의 거대한 대문이 하인들의 도끼질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곡식을 받으며 순이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순이는 가마에 올라타며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백발 노인의 사당이 있었던 곳이지요. 어르신, 이제 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순이의 상단 행렬은 다시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노인이 준 약수 덕분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 동안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외모로 천대받는 여인들을 거두어 큰 상단을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보따리를 든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반면 무너진 최참판댁터에서 평생을 거지로 살아가게 된 박씨 부인과 윤보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가죽에 불과하나 그 마음의 깊이는 천년의 세월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